음, 안녕하세요. 대전 1 전남 동부 경남 2 지사장 오명희입니다. 음,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원장님들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매 회차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그런 주제나 사건들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자극적인 장면 없이 날카롭지만 따뜻하게 잘 그려주었고, 또 작가가 의도한 플롯이나 대본의 이런 구성뿐만 아니라 배우들 연기 또한 일품이라 좀 모처럼 이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스터디 시간과 겹쳐서 본방사수는 잘 못했지만 제 방을 진짜 열심히 찾아보았었는데요. 13, 14회째쯤 가니까 잠시 하는 좀 스토리 전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15, 16회차 다시 배우들 입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말 과정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편안하게 이입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우영화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소통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 친구나 동료가 보완해 주었고, 나의 장점으로는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수용, 보담는 과정을 의뢰인의 사건 변호 과정에서 중의적으로 잘 설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식과 이해 타산의 계산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 보완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연인이나 한 팀, 공동체가 상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우영우가 나만의 외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장점, 단점,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을 고래와 바다로 잘 표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토리는 조금 다르지만 고래의 매니아, 즉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천재 우영우와 우리 1레벨 도서 발표하기 무서워요에서 대왕고래에 관한 레포트 수행 과정 중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알프레드 모습이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4년 전에 한번 자료 공유했던 부분 다시 수정해서 교육 끝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교육은 리드인 도서로 창의 융합형 인재,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가 기본 핵심 방향입니다. 신입 입문교육 두세 번 철저히 이수하셨고 1년 이상 수업하신 분들, 또 학생과 수업하시면서 충분히 리딩 도서를 읽어오셨던 분들 대상으로 제가 코칭하는 방법, 창의적 확장 예시 일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아마 기존 원장님들도 비슷하게 독서 코칭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인문교육에서 제 거는 심화교육의 여러 유형이 하나일 뿐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또 글을 읽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학술 자료의 의견이라 설명을 할 때에는 논리적 비판 사고, 그리고 문학적,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글은 창의적 비판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원장님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가끔은 문학, 인문, 사회, 과학 등 모든 발췌글이나 책을 눈에 보이는 주제로만 생각하라고 주입하는 정답 같은 글쓰기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술 비문학과 창의적 문학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왜 리드인을 선택하셨나요? 리드인에서 품격 있는 독서 지도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드인 도서 레벨별 특징으로 각 레벨 구성의 강점을 파악하여 학생 코칭이나 학부모 상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드인 도서의 다양한 창의적 사고 분석으로 21세기 창의 융합 인재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드인 교사의 역할. 우리 아이들에게 왜 리드인이 필요한지,
리딩 수업을 어떻게 현장에서 접목할지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리딩이 필요할까요? 리딩의 교육 과정에 인재상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2015 교육과정 목표를 보면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단계별 인재상은 연계 과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역량 6가지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 6가지는 리딩의 강점, 첫째, 교과 도서 지수 테스트, 두 번째, 레벨별 도서, 세 번째, 1:1 맞춤 테라피, 네 번째, 나만의 글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교육부 자료로 초, 중, 고등 교과서 구성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생기부의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에 녹여 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학생들 독서 코칭을 하는 과정의 노하우를 설계하실 수 있으니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딩에 숨겨져 있는 이 핵심 역량 6가지를 제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로 간단하게 개론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딩 프로그램의 4가지 강점 기억나시나요? 첫째, 교과 도서 지수 테스트, 두 번째, 리딩 도서, 세 번째, 1:1 맞춤 테라피, 나만의 글쓰기. 그중에 저는 오늘 리딩 도서의 특징으로 학생 코칭과 더불어 교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원장님들 모두 리딩 도서의 레벨 구성은 교과서 수준의 어휘나 문장 구조, 문장별, 문단동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장르 구성으로는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그리고 진로 도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리딩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1:1 개인 맞춤 테라피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도서를 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도서 안에서 함축적 의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레벨별 이 특징들은 교과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으니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책을 1권, 2권씩 한번 넣어보시면은 나만의 훌륭한 상담 재료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도서 목록에는 절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직접 나만의 생각으로 만들어 보세요. 수업하실 때나 상담하실 때 떳떳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1에서 3레벨 도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 정체성입니다. 모범적인 우리 아이들, 부모님의 아바타로 마냥 착하고 순종적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변 친구들 따라 강남 가고 있지는 않는지 1, 2레벨 도서를 읽으면서 내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리딩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도서에 대한 깊은 성찰은 부족했었는데 요즘 선생님들과 스터디하면서 여러 도서의 작가들의 함축적 사상과 철학적 배경을 찾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기쁨이고 무엇을 할 때 고통이 오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온전하게 나를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과 자기중심 이기적인 사고와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초등 저학년들이 자기중심 유아기적 사고와 사춘기 아이들의 비난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습관은 합리적, 논리적, 창의적 비판 사고 형성에 방해가 되니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야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일 때 타인에 대한 건강한 배려가 가능합니다. 아직 자기중심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타인을 대할 때 이중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과 글, 공식적 표현은 진정성 없이 모범적인 답안처럼 하지만 실제 행동은 아주 이기적인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온전히 나로 성장되어지도록 서로 다른가 차이, 이해하는 진정성 있는 배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로 코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나 자연, 문화와 소통, 즉 역사인식이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도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저리빌 도서에서는 생각하는 힘, 주제의 구체적인 제시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다독으로 노출의 의미를 둘 뿐입니다. 비슷한 내용과 문맥 속에서 어휘학정이나 개념 정리가 촘촘히 연계되어 다양한 사고의 배경 지식이 되도록 노출할 뿐이지 억지 글쓰기에 힘든 그런 과정들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쉽고 편안한 독서의 경험은 바른 인성,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음. 다음 1에서 3레벨 도서의 일부를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표는 원장님들이 주제에 맞춰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4가지 인재상을 놓고 책 제목, 또 이 안에서도 환경이면 환경, 학습이면 학습 놓고 얼마든지 표를 자유롭게 책을 넣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표가 이게 원이 작아서 책을 지금 뭐 4권, 5권씩밖에 넣지는 못했는데 우리 책이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니까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제가 4가지 인재상 중에 자주적인 사람을 베이스로 뺐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로 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아 정체성이 저 레벨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주적인 사람 바탕하에 더불어 사는 사람, 자주적인 사람 때 교양 있는 사람, 자주적인 사람 바탕에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C 단계 같은 경우는 자주적인 사람이면서도 교양이 있고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내용의 도서들을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거 집어넣으면 재밌고요. 뭘 넣고 빼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 와중에 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주제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소재라든지 그리고 조연을 놓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제가 여기 나머지 보면은 더불어 사는 사람과 교양 있는 사람의 제가 교집합 C 같은 경우는 곱슬머리인 내 짝꿍, 거짓말쟁이, 왕바람, 물고 할머니, 물사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넣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B 창의적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파랑새가 산다, 선인장 볼 행복한 득대. 후보들은 진짜 많은데요. 표현들이 진짜 너무 멋지고 이쁘거든요. 저레벨 도서에서 보면은요.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놓고 목록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 부분입니다. A는 자주적이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의 공통 분모죠. 제가 1에서 3레벨 도서에 이 부분은 단연 세종대왕이라고 뽑았습니다. 우리 3레벨과 5레벨에 있는 도서인데요. 이 세종대왕은 각종 과학 문물의 실용적 연구 업적은 물론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최고 리더십으로 애민정신을 할 수 있고 성리학 바탕의 국가 이념을 넘어서 다양한 학문적 탐구는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과학적 배경의 문자,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다고 믿고 꼭 필요한 정책 추진력은 리더로서 인재를 등용하고 제도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했고 탁월하고 탄탄한 조직관리 능력으로 안주하려는 반대 세력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극복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도 않고 자주적인 정책, 뛰어난 창의적 학문 탐구 능력, 기성세대의 신분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인재의 발굴에 대한 열린 정책을 평가할 때 세종대왕은 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창의융합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숨쉬는 도시 꾸리찌빠. 죽음의 도시가 생명력 있는 도시로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쉽게 쓰여져 있는 도서죠. 죽음에서 생명.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고요. 이 꾸리찌빠는 우리 8레벨의 세계의 환경 도시를 가다와 9레벨의 꾸리찌빠의 에필로그에서 그대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 꾸리찌빠는 우리가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만들어갈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도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코의 바나나.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내용을 우화로 쉽게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장코는 바나나보다 더 맛있는 걸 찾아 나서야 했을까요? 우리가 6레벨 도서에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과 8레벨의 동물 농장하고 연계해 보면 5학년 5반 학생들 모습과 동물농장의 양떼의 모습들이 장코의 바나나 일반 원숭이들과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지금 말씀드린 바나나보다 더 맛있는 것을 왜 찾아 나서야 했는지, 이 내용은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에 나오는 문항이기도 하는데요. 이 장코의 바나나는 가끔 추론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좀 사실 파악 중심으로 생각 없이 책을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 힘들어하고 점수가 진짜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서로 아이의 성향을 조금 제가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피트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우리 원장님들 몇 분 보여줬을 때 다 거의 수긍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고종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광개토 대왕이 왜 차기적인 사람입니까? 여기 집어넣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똑같은 의미를 품고 계실까요? 우리 도서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광개토 대왕은 제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광개토 대왕에 대한 전략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공격을 할 때는 기존의 어떤 전술과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적의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한강 이남과 만주까지 다 정벌할 수 있는 그런 전력과 전술, 그 창의적인 생각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4에서 6레벨 도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등 교과에 배경 지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도서는 뭘 하나 뺄 것 없이 모든 도서를 다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특히 사회나 과학, 예술 도서의 내용들은 교과 학습의 열린 개념 정리로 여러 번 읽히고 정리시키며 학교 수업, 특히 수행평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제가 조금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4에서 6레벨 도서들은 고레벨 도서들에서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가볍게 먼저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레벨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살짝 팁으로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사회나 과학이나 예술 같은 경우 점수가 안 나와도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안 나와도 패스하는 그런 패스하라고 보통 교육을 그렇게 받죠. 그런데 저는 사회나 과학 예술, 특히 4레벨, 5레벨, 6레벨 도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충분히 읽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 반복 과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10점, 20점을 맞고 선생님이 이건 사회과학은 예술은 코스 이동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점수 안 나와도 한 번, 두 번 패스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아이는 읽기 싫은 사회책, 예술책 안 읽습니다. 그냥 책장만 넘기고 진단하고 찍어서 점수 맞고 읽었다고 우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 이해도를 어느 정도 분석한 그 바탕으로 그 목표치 점수를 주고 읽어서 찾아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내게끔. 그래서 고레벨을 올라갔을 때 편안하게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여기는 제가 확인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4레벨, 6레벨에 제가 가장 기본 인재상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4에서 6레벨 도서에 교양 있는 사람을 설정한 그 이유는 교양, 즉 예절이 있는 사람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일 때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자의 창의적인 대표급이 아마 히틀러나 스탈린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불했던 피해값은 지금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6레벨 사춘기 시기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교양 예절이 있는 사람 기본 바탕에 자주적이고 차기적인 사람일 때
더불어 사는 사회가 형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양, 예절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장 기본으로 놓고 이 여기를 책을 좀 넣어 봤는데요. 이 4, 5, 6 레벨은 실제 사회교과 배경 지식이 많이 됩니다. 제가 더불어 사는 사람에서 법, 정치, 경제 관련 도서는 뭘 하나 책 제목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회계열 도서는 여기다 더불어 사는 사람, 교과서와 연결도 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다 집어넣고요. 창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과학이라든지 열린 사고를 하는 이런 분들 집어넣고요. 자주적인 사람. 4, 5, 6 이 도서, 4, 5, 6, 7 도서는 시간만 된다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넘어간다면 아이 인성, 인격 형성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많이 여러 번 다지고 올라가는 그 편입니다. 제가 여기 4가지 인재상의 교집합 A, 얘가 허준과 선덕여왕, 링컨을 선정을 좀 했는데요. 이 이유는 허준의 의료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 있었고요. 선덕여왕은 백성을 향한 애민정청으로 사회가 안정이 된 후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흔히 인권을 위해서 국가의 내전을 불사한 사람으로 남북 전쟁을 감수하면서도 인권 운동에 정책적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선택을 했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분의 삶을 기점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딩 도서에는 위인들에 대한 책들이 도서가 많은데, 이분들은 자주적이면서도 기존 질서에 반하는 창의적인 삶의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체 모두가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참 험난한 길을 많이 살아갔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런 위인이 극기하는 삶을 강요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누군가의 생각과 결단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코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인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시로는 6레벨의 어린이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하고 9레벨의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레벨의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어떤 실제 활동가들의 경험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원장님들 혹시 페미니즘의 유래 어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페미니즘이 원래는 무엇이었죠? 우리 이 9레벨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에 64쪽인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여성과 같은 성격을 지닌 남자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19세기 말에는 이제 여성 해방이나 여성의 권리로 의미가 바뀌어서 사용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꼭 추천해서 읽어보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민주주의 개념을 연계해서 보면은 종교나 정치, 경제법 테두리에서 약자를 배려한다고 가정한 이런 차별이 생각보다 많이 심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가진 지 불과 150년도 되지 않습니다. 1876년인가가 처음 시작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1920년, 겨우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1971년, 유럽의 인권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겨우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거든요. 스위스는 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바로 남녀가 같이 참정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앞서 여기 설명한 보면 링컨,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성공시켰어도 흑인들의 참정권, 흑인 남자들의 참정권은 1800년대에 먼저 주어졌지만 백인 여자는 1920년대 남녀 차별이 흑백 차별보다도 더 참정권에서는 더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해서 우리 도서에 있는 제이네오, 빨간 머리의 작은 아씨들,
이런 작품들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쓰여진 이 도서들은 바로 이 참정권의 문제하고 많이 연결해서 아이들하고 도서를 읽히시면은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도서의 내용들이 보면은 그 수많은 작가들이 이런 얘기 쓸 수밖에 없었던 이미 시대적, 사회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근현대 소설의 시대적 배경의 설명 없이 읽히기는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1910년, 20년, 30년, 40년 근현대 소설을 읽기를 진짜 힘들었는데요. 조금 책을 보면서 시대적 배경과 연결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중의적 표현을 확인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우리 근현대 소설이. 좀 우리 근현대 소설이 재밌다는 거는 진짜 제가 안지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910년, 20년, 30년 그 특징을 파악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이 책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사회 경제, 불공정 무역이라든지 정치법, 국제기구, 민주주의 이런 교과에 연결된 내신이나 수능의 배경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역사나 문학을 이해하는 기초 상식으로 쉽게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서는 다양하게 읽히시고 특히 제가 여기 좋아하는 거는 여기 보면 초정의 편지라든지 백산의 책이라든지 담을 넘는 아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작가들의 사상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 표현들이 주기적인 표현들을 보면은 옛날 얘기지만 소재는 옛날 얘기지만 지금 우리 현실 우리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많이 심어주고 또 역사적 배경도 같이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사례비의 또 우리 꽃할머니에서는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한테는 가끔 얘기하기가 위안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 설명하기도 힘들 때는 그냥 가볍게 툭 던지고만 말긴 하는데 전쟁 시에 더 비참해지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사례별의 창사들의 합창, 안내의 일기, 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학살. 제가 오늘은 히틀러 얘기를 진짜 많이 좀 할 건데요. 룸레벨, 전쟁이란 무엇인가에서 보면은 한나 아렌트가 정의한 악의 평범성, 인간의 이기심과 삶의 철학적 배경 없는 이 무사히의 참담함을 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전한 유의미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성찰을 할 것에 대한 질문들이 사회에서 융레벨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른 관점을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7에서 10레벨은 본격적인 비판 사고의 확장입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행복한 책이 아니고 읽으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다른데 논술학원 다니다가 오는 학생들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요 진짜 입은 살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논리적으로 말 잘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글을 써는 거 봐도 똑똑하지만 이 비판사고, 논리적으로 비판은 잘했지만 뭔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머님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저는 3레벨, 4레벨들 도서 등 따뜻한 도서를 많이 읽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 3, 4레벨 긍정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서를 많이 읽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7, 8, 90의 도서에 들어가면은요. 여기는 70%, 80% 이상 도서가 다 참담하고 암울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우리가 목숨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도서들이거든요. 그러려면 저레벨에서 우리가 저레벨에서 아이한테 따뜻하고 세상은 아름다운 거고 내가 나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도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읽었을 때도요, 즉 글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이 보입니다. 비판하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문제점, 이 문제 해결점이 과연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 2, 3, 4 레벨에 따뜻하고 편안한 책은 많이 읽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하나의 예시로 보면은, 리딘 팔레벨의 한 줄로 시작하는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군중에게 두 겹의 무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고라에서 논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가 고대 민주정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처럼 과거 역사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문명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하게 야기가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청동기 문명의 탄생과 확산을 티타노마키오 전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전되었던 이 신화가 헤시오도스의 신도를 계보하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깃털로 쓰여진 도서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신화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돼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 베르사체, 그렇죠? 베르사체는 메두사의 머리였죠. 그리고 나이키는 헤르메스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숍, 스타벅스는 우리 6레벨 도서, 모비딕의 1등 항해사의 이름이면서도 메두사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자력의 핵심 플루토늄, 이 이름도 신화에서 근원을 하고 있는데요. 땅속에 있는 재물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디스, 지옥의 신 하디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 우리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철기 시대, 철기 문명의 전성기, 토레이드 문명하고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정벌 이야기를 헬레니즘 문화로 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가 급 발전하고 청동기, 철기, 이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BC 4세기의 요 시기에는 또 다른 우리 동양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또 뭐가 일어났냐면 수많은 전쟁과 같이 철학자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헬레니즘 시대 BC 4세기에는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수많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BC 4세기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전쟁 무기가 확산이 되면서 영토 전쟁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전쟁사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명하고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서 호미르스의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서로는 구레빌 도서로 이게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일반 오디세이가 아니라 강대건 교수님이 쓰신 그 있습니다. 구레빌 도서에 있고요. 10레벨에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들이요. 그리고 이 헤로도토스는 최초 역사학자인데 히스토리아, 이분이 썼던 이 책 제목, 이 히스토리아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 영어 히스토리가 이 어원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에서 10레벨에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는 제가 뭘 어떻게 나눌 수가 없이 여기는 다 공통이에요. 물고 서로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뭘 하나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는 다만 베이스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두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교양이든 창의적이든 자주적인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이 베이스를 두고 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양, 창의적인 것, 자주적인 것, 그리고 사람으로 놀기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책 사상 전체를 보고 이 책 제목들을 딱 보시면은 지금 읽으신 것도 있고 안 읽지 아직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자체입니다. 전태일의 병제를 보면 전태일은 21살 그 사이에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건질 때 이 전태일 열사가 주장했던 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있는 그것들을 지켜달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도 어렵고 힘든 어렸을 때 그 극복한 부분, 백범일지 말할 것도 없고 청년일사 장기력 북에서 내려와서 진짜 흠 하나 없이 살아가신 분이 이 장기력 박사님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의 여행 가방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 책은요. 좀 읽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 이 책을 끝까지 읽지는 못하고 나중에 읽어야지. 제가 좀 더 성숙하면 그때 읽어야지 하고 넘어가는 책들이고요. 나머지 교양 있는 사례, 배려 이것도 우리 사례별 도서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철학 통조림도 우리 사례별의 철학책 있죠. 쉽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철학책은 이 철학 통조림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기 8레벨의 서양 철학사 연결해서 보면은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도도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여기에 그대로 녹여 있는 재밌는 얘기 잘 풀어져 있습니다. 꼭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이따만큼 두껍습니다. 저도 이거는 책 목차만 보고 진짜 열정을 못 넘겨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진짜 두꺼워요. 근데 이 책을 우리가 다 통독한다면 리드인 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새빨간 거짓말 통계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이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통계에 속지 말라고. 통계를 이용을 해야지 통계값에 휘둘리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얘가 얘기하면서 여기도 보면 그런 책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기도 보면은 꼭 고리별 도서는 시간을 가지고 톡톡톡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재밌습니다. 이거 쭉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리딩 도서의 다양한 창의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진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리딩 진단 문제에서 추론 비판적 사고가 확정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수준에 맞는 도서의 진단 문제 해결 과정, 즉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축적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형성된다고 지난 겨울부터 저희 강 대표님이 전국 지역 교육에서 자세히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진단 문제 중에서 특히 10번 유형, 주로 10번에 주로 나오는 비판 문제를 많이 좋아합니다. 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기 중심 사고하는 학생들은 이 문항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모든 책을 볼 때마다 다양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 비판 문항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경험을 한다면 주입식 논술 없이도 사고의 다양성이 서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론 문항도 객관적인 사실 바탕의 유추 능력을 성장시키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객관적 안목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 과정, 제가 이 작은 성취감이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이 작은 성취감은 우리가 아이들 진단하고 나면 그 그래프 그 뒤 결과값, 그래프 딱 몇 점 나오는 그 그래프값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가끔 휙 넘어갔을 때 보면은 쫓아보잖아요. 이거 없어졌다고요. 바로 이 부분은 제가 작은 성취감으로 보는데요. 매번에 진단하는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의 반복은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아이들은 매번 그 스스로 읽은 도서를 진단하면서 또 그리고 본인의 읽기 습관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건성 읽은 부분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아이입니다. 아이 스스로 본인이 대충 읽었거나 이해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취나 기쁨을 반복하도록 읽기 교정을 시키는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이는 누적된 작은 성취감으로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또 반복 읽기 또한 또 스스로 궁금한 점이나 호기심이 자라는 사고의 확장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비슷한 주제나 문장 구조의 도서의 반복 읽기는 단기 기억이 장기화가 되고 핵심 문장을 찾는 구조 직관력이 서서히 향상되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백종 중심의 학습하는 문제집 풀기처럼 진단은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는 도서의 반복 읽기 과정에서 매 순간마다 새로운 내용을 찾고 놓쳤던 것을 새롭게 발견했던 경험 다 있으시죠? 독서를 하면서 스스로 호기심 나는 것 또는 기억나지 않은 것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논리나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 형성을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결과물로 변형시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그거에 좀 오늘 점수가 50점 나왔어. 그럼 엄마한테 카톡이 안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과 논의는 집. 제가 이 책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딱 우리 리디 선생님들의 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주제는, 기본 주제는 원장님들 다 아시니까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인물로 보면 시대적 배경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소재 속에 숨어있는 작가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건데요.
도서에서 워낙 지금 초등학생용 책이다 보니까 잘 풀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 서학, 천주학과 유교, 성리학의 이 서적의 융합을 좀 보고 싶은 건데요. 그 사회 평등 공존입니다. 홍문관 교리가 어 차명을 면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장의의 기지, 그쵸? 홍문관 교리의 기지였죠. 그 동자가 들어있는 책 속에 숨겨놓은 서학책. 이걸 다시 보면은 우리는 성리학 바탕의 유교 사이입니다. 이 성리학 바탕의 유교 학자들 사이에 서학, 천주학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성리학자들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이 유교 경전 속에 들어있는 천주학, 평등, 공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상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이 작가의 이 부분, 이 책을 숨겨놨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좀 했었는데요. 제일 한번 그 부분을 다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화와 문화가 새로 이렇게 융합을 됐을 때는 딱 대립이 아니라 융합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 책 속에 있는 이 천주시리, 이 책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석회나 허공제비나 기생 미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최석회라든지 허공제비라든지 기생 미적에 대한 이런 그림들이,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그림이 이 사람들의 표현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생 미적을 보면은 기생은 제일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학, 물론 원래 지분 성품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천주학을 받아들이면서 평등 사상, 이걸 보면서 배품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생 미적의 사진을 보면은 어떤 양반의 대갓집 마님보다도 편안한 그런 초상화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 작가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허공제비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이름 자체부터가 참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기 보면 이 허공제비는 항상 담벼락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허공제비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그 시대에 무늬만 유학자, 그죠? 무늬만 유학자인 검문사가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허공제비가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제일 나쁜 사람이 허공제비 하나거든요. 이 부분, 다른 사람과 대비되는 이 허공제비는 그 수많은 그 검문세가의 무늬만 유학자의 분들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모습, 이 속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허공제비가 위치가 항상 보면은 나뭇가지 담벼락, 또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힘이 없을 때는 얘는 그 청계천 다리 밑이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이 권력이 떨어진 무늬만 유학자들의 그 어떤 신세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 있지만 안정된 이런 평범한 땅이 아니라 나뭇가지, 담벼락처럼 위험한 이런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가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건 혼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사회구조적 지배계급에 대한 불평등도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멍난 벼루. 저도 이 책을 제가 굉장히 또 이것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진짜 여러 번 읽고 너무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책을 읽고 그냥 쭉쭉쭉쭉 생각 따라가면 그대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소통, 그죠? 진정한 소통. 목숨까지 걸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아까 책과 논의의 집에 최석혜의 모습이 아이를 배려하는, 학생을 배려하는 선생님의 모습이라면 이 구멍난 벼루에서의 추서 김정희와 소치 허렬의 모습은 우리 조금은 엄한 선생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 틀이에요. 스스로 깨달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찾는다겠습니다. 내가 스승을 찾고 내가 제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그 관계에서. 그리고 여기서 추사 김정희가 했던 최고의 칭찬은 이 그림에서 너가 보인다 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자네가 보이네. 허련의 그 말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글쓰기 할 때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애들 그림 많이 되게 투박합니다. 그리고 논술 다니다 온 아이들 그러면 진짜 유려하게 글을 쫙 잘 써놨는데, 제가 가끔 그 말 하거든요. 제가 위에 이름을 딱 가려놓고 보면 이 글과 누구 글과 누구 글 보면은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 누구 글인지 비슷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투박해도 저희는 애들 성품해 보이는 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되게 길게 장문을 썼던 그 학생들 글 같은 경우도 좀 친해지면 제가 3분의 1, 뭐 절반 이상은 자, 이만큼 이거는 나중에 학교 가서 글쓰기 대회 나갈 때나 쓰고 여기서는 빼라는 소리를 가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바로 이 추사 김정희와 이 허련의 관계도 그런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라, 저는 조금 이런 관계에, 선생님과, 우리 학생이길 바래요. 우리 이런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진짜 이쁩니다. 그 아이들 글 같은 거 보면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속에 가끔, 네 속에는 영감 들었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제가 연암 박지원의 성리학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이 추사 김정희가 이 세안도에 표현되어 있는 글입니다. 여기 눈 쌓인 소나무와 잠나무를 표현하면서 옆에 쓰이는 글이 있죠. 제가 또 한자가 짧아서 그건 읽어내고 해석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이 글은 그 김정희의 스승 박제가, 북화기를 쓴 박제가 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박제가의 스승은 연암 박지원입니다. 이 연암 박지원은 우리 신학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학자이고, 이 박지원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더 알려졌고 더 유명했던 최고의 한문 학자거든요. 그 한자를 쓰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를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필시제로 진짜 핑크 종이만 있으면 뭐든 탁탁탁탁 그것도 우화적으로 다 빗대어서 써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연암 열하일기, 우리도 열하일기가 윗 레벨에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는 구명난 벼룩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 도서에서 계속 걸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을 알면은 또 한 30년, 40년 좀 뒤에 태어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사람 정약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비교해서 박지원의 사상, 최고의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좀 자유로운 그 삶을 살았던 박지원과 그 야당이죠. 지금 표현하면 야당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힘들었지만 모범생으로 반듯하게 살았던 정약용. 두 분의 삶이 그 당시 삶으로 보면 핍박했지만 결국 후대에 남겨진 이런 사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 소재 속에 모질도에 나오는 나비와 고양이. 모질도, 모가 고양이, 질이 나비. 고양이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70, 고양이, 나비 80. 추사 김정희가 고양이는 그랬지만 나비를 그릴 수 없는 부분. 나비, 이상, 정신은, 이상이나 정신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죠. 세태가 너무 암담하니까. 이 책에서는 귀향하는 길이라고 써여 있긴 했지만 지금 다른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은 제주도 귀향에서 갔다 돌아와서 그 이후에 그랬던 그림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비, 이런 그 암담한 세태에서 과연 나비 내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비를 그릴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수선화는 책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그냥 김정희입니다. 본인의 처지. 한양 그 사랑채에서 귀하게 대접받던 그 수선화가 제주도에 왔더니 위리양치된 그 담벼락에 흐드러져 널려 있는 것들이 수선화입니다. 제주도는 귀향의 땅이죠. 귀향의 땅. 이 귀향의 땅에 흐드러지게 널려 있는 이 수선화. 이게 또 이런 선비들, 나르시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흐드러져 널려 있는 수선화처럼 제주도에는 귀향 온 선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는 흐드러지게 널려 있는 이 수선화를 한 포기를 자기 방 책상 위에다가 고이 앉아서 가지고 와서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그런 신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이 작가도 제가 너무 멋있는 거. 이 작가는 우리 또 작품 뭐 있죠? 우리 도서 작품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제가 또 긴장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잠깐 검색해 보시면은요. 그리고 물에 쓴 글씨. 이 주제는, 이 그 책들의 주제는 딱 봐도 보이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이런 관계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고,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심성을 잘 잡아주는 얘기인데, 세 명의 선생님이 다 다르죠. 일단 먼저 완득이하고 괭이 부린 마을 아이들을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두 개는 우리나라 소설이죠. 경제가 발전되던 시기, 경제가 발전됐던 그 시기상을 만들려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 약간 빈민가, 달동네 같은 이 지역에 완득이 담임 선생님, 동주 선생님, 똥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맨날 그 급식 배당받은 거 가져오라고 하고, 못되게 보는 이 동주 선생님의 이 역할을 보면은 그 우리 시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잖아요. 그 노동자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걸 알고 나서 이런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정반대의 삶, 그리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이 동주 선생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괭이부리 마을에서의 이 선생님은 정반대이거든요. 괭이부리 마을의 선생님은 똑같은 이 빈민가 이쪽의 출신이었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지역을 탈출을 했던, 쉽게 말하면 신분 상승을 했던 선생님이 다시 그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직시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깨달음을 원치 않았지만 분위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받아들인 이런 과정이라면, 완득이는 자기 신분에 의해서, 완득이는 동주 선생님은 정반대였죠. 그리고 이 거칠고 이런 투박한 이런 표현의 동주 선생님은 어쩌면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스스로 자기한테 주는 질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혼자 좀 해봤고요. 이 물에 쓴 글씨는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기서 보면 이 음론자 선생님이 학생들, 노예를 비롯한 그 친구들 대상으로 기회를 주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 물에 쓴 글씨하고 우리 완득이나 괭이부리 말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1970년, 80년 배경이다 보니까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나는 이 세계에서 탈출하고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이 책들에는 그것이 보이고 선생님들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에 쓴 글씨에서 보면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계점이 보입니다. 시대적 배경의 한계가 보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의 인종차별, 지금 아파르트 헤이츠는 없어졌지만 그게 암암리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책에서 보면은 어떤 그 논리가, 이 작가의 논리가 흑백 논리처럼 죽음과 삶, 이런 극단적인 대비를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노엘이 자기 자신을 탈피해 나가지만 희망은 보이긴 보이지만 그 마무리 결론에서도 한계점, 이 사회 구조적인 한계점은 여기는 열실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아씨들이라든지 제인 에어라든지 여기부처럼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그 시대의 씌어진 시대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 같이 제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기후에 대한 문제 정책들은 이거는 그냥 읽고 지금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리딩 도서도 20권 이상 환경에 관계된 도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기후, 자연 파괴 부메랑 이런 것들, 그죠? 파리 기후 협약의 필요성과 개발 도상국의 현실, 그리고 친환경 도시의 세계화 가능성, 뿌리집하고 연결해서 이건 지금 많이 돼 있고, 그 친환경 도시를 가다 우리 팔리베 도서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써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의 경제적 타당성 비교. 이게 바로 아토믹스. 쉬운 책이지만 이 아토믹스도 있고 지구촌 환경 이야기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원자력, 친환경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석탄이든 석유든 오실가스든 이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이런 건물 폐기물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자연에서 그 자원 정화력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원자가 파괴된 이 원자가 파괴된 거는요,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태양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그 핵 융합 반응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2000도, 3000도가 아니라 그 태양의 온도는 6000도 이상의 온도죠. 그 정도 이상이 있을 때가 다시 핵융합 반응에서 그게 다양한 원자가 탄생이 되는, 변형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 가끔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런 얘기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 미사일, 우리는 뭐 그냥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도 필요 없죠. 핵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자로 폭탄 하나씩이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파리 기후 협약 필요성과 개발도상국의 현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뒤에 겨울왕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경제 대국의 패권주의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는 나라들이 보면 미개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협약 조건대로 따라오면 개발도상국들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경제 대국들은요, 이미 자국에 대한 기업들을 다 보호 조치를 해놓고 나서 이런 조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도 한번 염두에서 보고 아이들한테도 같이 볼 수 있고, 이거는 파리 기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건 다른 부분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제가 동물농장하고 우리들의 일그러짐하고 치리새우,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참 도서가 진짜 뜬금없지요. 도서가 뜬금없는 도서인데, 저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는 군중들의 무사유 이기심입니다. 아까 제가 전쟁 얘기할 때 히틀러 얘기 제가 좀 했죠. 히틀러가 진짜 나쁜데, 히틀러, 여기 나왔죠. 히틀러, 게벨스, 아이히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제가 여기 알렉산드로스하고 히틀러를 비교해 놓은 이유는, 알렉산드로스는, 예, 과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도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보거든요. 전쟁 광해하고 아까 호미니스에 대한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를 진짜 많이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사실은 태어난 인품도 굉장히 거칠고 강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남으로써 사춘기 때 13에서 16살 때 요때 선생님을 만나면서 수사학이라든지 정치,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자아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나라, 단순히 그리스를 넘어서 전 세계 정복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올바르게 설정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면, 히틀러는 원래 예술가 지망생이었죠. 예술가가 됐으면 어쩌면 뭐 피카소보다 뭐 그 정도 준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누구를 배려할 수 없는 이런 성품을 가진, 아까 우리 네 가지 인재상이잖아요. 배려, 더불어 사는 것들을 모르는 이런 인간상이 자아 정체성하고 창의성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베스나 아이히만 같은, 아이히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무사유, 이런 이기심, 그냥 남을 편하면 되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려졌을 때 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학살, 그리고 30만 명의 집시, 그리고 독일 국민 중에서도 장애를 가졌거나 이런 불편한 사람들은 또, 그리고 약간 전응아들은 다 죽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지도, 그러니까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이 평범성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은 바로 아이히만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을 때 했던 모습을 보고 안나 아렌트가
지칭한 이 말입니다. 이 군중들이 무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독일 국민에 대한 이 사유에 대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하고 그대로 연결돼 있고, 제가 동물농장에서 이 바로 양떼들의 모습을 이걸 제가 많이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어, 무슨 일이 있고 회의를 하거나 뭔가가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 그 결과치는 그 무사유였던 국민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과 조정, 인에이블러와 가스라이팅,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괴벨스는 최고의 여론 조정가였죠. 이분은 한 문장만 있으면 평범한 사람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과 인에이블러의 이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조장과 조장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실 이 조장은 생각보다 이건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학원 가야 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인에이블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적었던 거고요. 그리고 조정 과스라이팅은 생각 자체를 완전히 획일을 시키고 집요하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바로 게벨스, 아이히만. 독재자들의 특징이죠.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도 바로 이 에토스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로고스와 파토스를 가지고는 지금도 말 잘하는 사람, 바로 게벨스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필요한 논리와 그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에토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와 아이히만 같은 사람은 결국 600만이라는 유대인 학살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럽이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에토스, 윤리, 도덕,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을 해서 놨고요. 그리고 이 체리새우는 뜬금없이 왜 제가 썼냐면, 이거는 현대판 우리 모습이라고 제가 좀 보는 거거든요. 아이나 우리 어른이나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연예인들이나 바로 이 체리새우는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똑같이 동물농장 일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혼, 5학년 5반, 경태반, 석태의 모습들이 이 안에 녹여져 있는 부분이 새롭게 재해석된 부분이라 이건 제가 같이 써봤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꼬리가 있어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겨울왕국을 제가 좀 제 멋대로 한번 제 해석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화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작년에 이제 우연찮게 겨울왕국을 딱 봤는데, 첫 장면에서 제가 바로 그냥, 이거는, 이거는 진짜 왜, 응? 디즈니가 왜 디즈니인지를 바로 알겠다. 그냥 바로 제가 주제를 그 첫 장면에서 바로 확인했거든요. 거기 바로 처음 나온 게 물, 불, 공기, 흙. 어. 철학의 시작입니다. 탈레스부터 신화에서 철학으로, 그리스가 신화의 세계에서 철학으로 오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탈레스였는데, 탈레스가 마물의 시작은 물이라고 시작을 했고, 이 밀레투스 학파를 중심으로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아낙시메스가 물, 불, 흙, 공기, 이 부분을 이 만물의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이 영화가 재해석이 됩니다. 그 틀을 가지고 갑니다. 철학적인 구조로 이 영화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이 문제 해결, 이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은 또 신화로 풀었습니다. 철학으로 풀면 딱딱하니까 이거는 신화로 풀었는데, 신화로 풀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이 북유럽의 신화에서 따온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 이름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많이 광고가 나와서. 저희 어딘가 용기가 난답니다. 지금 어디선가. 제가 이거는 거의 북유럽에 관한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서에는 북유럽에 관한 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걸 따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아까 탈레스가 말한
텔레스가 말한 이 물이 처음에 시작을 근원으로 봤듯이 바로 이 엘사는 해결을 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치적인 문제로 소통이 부재로 만들어놨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사와 안나가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엘사는 가장 기본 시작 바로 탈레스의 그 사상을 좀 받아서 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죠. 그래서 엘사가 바다로 들어가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만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가려고 스스로 힘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튕겨져 나오고 튕겨져 나오고 튕겨져 나옵니다. 그때 간절한 힘, 엘사의 진정성, 간절한 힘이 통하니까 바닷길이 열리면서 여기 그림이 나오죠. 말이 나오죠. 페가수스가 나와서 엘사를 바다 깊숙이 소통하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신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페가수스가 뜬금없이 이 말 페가수스가 여기서 왜 나왔는지는 바로 이 페가수스는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페가수스는 메두사와 포세이돈의 아들로 메두사가 목이 잘렸을 때 그때 태어난 게 이 페가수스거든요. 그래서 이 페가수스가 엘사를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또 이 영화에서 보는 것은 자연 친화적 대보건 운동입니다. 이것도 소통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아까 환경에서 얘기했듯이 독일의 자연댐 보건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조금 대놓고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약속 지키지 않는 부분은 아까 제가 또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선진국의 패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풀 수도 있거든요. 소통과 어그러짐들이 바로 이 부분을 거기에 말을 하고 있는데 정령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엘사가 해결을 했다면 인간 사이 부분, 이 부분은 동생이 안나가 해결을 하는데 인간의 힘, 근데 인간의 기지, 인간의 안나의 기지로 안나가 이용한 거는 잠자고 있는 바위 거인들입니다. 이 바위 거인들도 보면은 나오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신화로 나오거든요.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보면은 제우스가 티탄족의 다른 형제들 보면은 외눈박이 삼형제라든지 백수거신 이걸 이용했듯이 바로 그 힘을 빌어서 이용을 했듯이 여기서도 보면은 거기 안나의 기지로 이 잠자고 있는 바위 거인들을 깨워서 이 댐을 그 바위 거인들의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기지, 굳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의 힘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런 도움의 손길은 있다고 제 해석을 하면서 이것도 한번 이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리딘 교사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건 제 생각, 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답이 그대로입니다. 코칭 방향성, 자주적인 사람, 차기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는 리딘에서 책을 베이스로 아이들한테 일주고 있습니다. 책도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라 사고의 다양성,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가정의 자율성, 이해의 적절성, 이 부분은 우리 정성태 대표님이 기본 이념이고 리딘의 기본 진단 문제라든지 기본 틀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믹스해서 보이는 거지 책하고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가면은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자주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책으로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하고 아까 말한 소크라테스 2500년 전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시대에는 보면은 이런 교육관이 없어서도 다 책과 철학과 사유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는 이 플랫폼이 있죠.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은 이런 부분은 리딘이 이런 플랫폼, 진단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좀 더 쉽게 아이들을 코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 표를 만들고도 혼자 좀 뿌듯 좀 했습니다. 이 표는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같이 조금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보면은 도덕 교과서에 보면은 정의는 무엇이 란 있습니다. 이게 2학기 기말고사고요.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단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철학 통조림이라든지 여기 다 나와 있는 베이스거든요. 우리 도서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1학년 사회나 이런 과학의 베이스까지는 우리 도서를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 단원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또 아까 히틀러하고 알렉산드로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게벨스, 독일 국민들, 지금 현재 우리 모습까지 봤을 때 제가 리더십과 이 군중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 민주사회의 리더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리더를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리더를 선택한 그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의 사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 수준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트로이아 전쟁이든 철기 문화든 청동이든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던 이유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명, AI 시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현실은 지금 AI 시대, 지금 딥러닝하는 강한 인공지능 시대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나쁜 인간의 욕망이 우리 미래가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키워내는지 어떤 사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코칭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리딩 도서 조지 우웰의 10레벨의 1984가 있죠. 그리고 8레벨의 동물농장. 이 도서를 읽어보면 20세기 초 독재나 사회주의 모순을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 즉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사회가 경제가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적용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고전의 가치, 교훈을 우리 리딩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제가 이 서양 철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이 가르침을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6레벨에 보면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라는 도서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설리반과 헬렌 컬레 선생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 내용은 제가 말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거라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더인 교사의 역할, why, 왜 코칭이 중요한지 제가 쭉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을 제가 4가지 인재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창의융합적 사고로 지식을 활용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인슈타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뉴턴,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창의융합 사고 결과의 과정들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사유해서 해석 가능한 인재.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도 참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단계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창출하는 인재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유하는 인재 수준까지 우리가 리딩 교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는 대부분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창의융합 사고를 주입식 획일화로 배워서 익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배우면 아 그렇구나 배운 걸 또 그대로 전달하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데 아마 거의 70% 80%가 여기 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 창의융합 사고 주입식으로 일을 시켜도 공부를 시켜도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무사유의 인재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된다면 2차 세계대전, 네? 악의 평범성들이 계속 곳곳에 펼쳐지는 그런 참담함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야 될지, 우리 코칭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지금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 수업에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책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코칭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조금 제가 좋아한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신영복 선생님 글이 나이가 먹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에 몸을 비춰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에 몸을 비춰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아라. 신영복 선생님이 담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항상 제 옆에서 힘을 대 주셨던 저희 대전 1 원장님들, 그리고 전남 동부 원장님들, 그리고 아직은 알아가는 우리 가정에 있는 경남 이치사 원장님들,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국의 원장님들,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